있습니다. 국민적 여론이로 수능의 한국사 필수가다. 그럼 여기는 논문이라는 경우는 한자를 보니까 2부 정도 할 거 아니에요. 2부고 정승사에 꽂아서 서책이 해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선생님 시간. 자, 그럼 이제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한 강연 몇 가지를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9년 동안 이 땅에서 한국사 강의를 해온 한국사 전문가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제 대학에 한국사 시험을 만점 맞게 해서 이제 보냈던 그게 저의 일이었는데, 작년이었어요. 재작년이었구나. 재작년에 이제 무한도전의 그 작가가 전화가 왔습니다. 하하하고 노홍철하고 대결을 하는데, 이거 노홍철한테 하하가 게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상 스코어가 7대3이야. 하하가 진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거기 역사 파트가 있는데 선생님이 하하를 갖다 좀 특별 과외를 시켜서 교육을 시키면 좀 하하가 승리하지 않겠냐 이렇게 연락을 받아가지고 제가 하하를 만나고 딱 3시간을 가르쳤습니다. 결과는 하하의 압승이었어요. 박수 쳐도 됩니다. 제 손이 닿으면 다 이렇게 승리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2년이 됐는데 작년 여름이었습니다. 작년 여름에 이제 우리나라의 수능을 보는 학생들의 전체 60만인데 그중에 이제 한국사 선택률이 3.5%밖에 되지 않는다. 이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한국사 특강이라는 걸 이제 무한도전에서 했어요. 그때 이제 저하고 EBS의 최태성 선생님하고 메가스타디의 라영환 선생님하고 이제 3분이 각각 맡았는데, 제가 임무를 맡고 최태성 선생님이 이제 문화유산을 맡고 라영환 선생님이 사건편을 맡았었습니다. 워낙 반응이 좋아가지고 뭐 그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2016년부터 또 이제 국민적 여론이 일어갖고 이제 수능의 한국사 필수가 되는 또 그런 좋은 결과를 낳게도 됐죠. 근데 이제 많은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그 방송에서 못다한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선생님이 임무를 맡으셨는데 그저 뭐 문화재랄지 뭐 아니면은 그 사건과 관련된 내용도 좀 들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제의를 많이 받아가지고 제가 여기는 무도 한국사 특강이라는 책을 내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무도인데 무한도전이 아니고요. 무지 쉽고 도움되는 한국사 특강, 그래서 이 무도 한국사 특강 이렇게 됐는데요. 이 책 같은 경우는 어려운 전문 서적은 아닙니다. 여기 앉아 있는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는 학생들이나 아니면 저기 있는 뭐 초등학교 학생들이랄지 아니면 옛날의 역사를 배웠지만 뭐 까마득하게 잊은 성인분들 누구나 손쉽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손쉽게 한국사를 접할 수 있게 그렇게 책을 만들어 봤습니다. 책의 목차 상관없이 보통 이제 역사책 같으면 선사시대부터 다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어렸을 때 생일날이면 받았던 종합선물 세트처럼 만들었습니다. 그 여기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종합선물 세트 기억하시죠? 이게 열면은 막 한 칸이 과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좌측 상단부터 순서대로 먹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뭐 초콜릿이 먹고 싶으면 먼저 먹고 비스켓이 먹고 싶으면 먼저 먹듯이 내가 예를 들어서 이순신 장군을 존경한다. 그럼 이순신 편부터 봐도 되는 거고, 내가 예를 들어서 오늘 발렌타인데이야. 야, 이거 뭐 세시풍속에 대해서 우리의 세시풍속에 대해서 보자 하는 분들은 세시풍속부터 봐도 되는 그런 아기자기한 종합 선물 세트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 책이 어떤 그 한국사의 대중화에,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어떤 역사를 반드시 알아야 되는 그런 어떤 역사적 사건을 겪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정도는 좀 알아야 되지 않겠나라는 역사 내용들을 담았으니까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한국사의 대중화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 어렵게들 찾아주셨으니까 이 책에서 제가 엑기스 아주 좋은 내용 한 3가지만 뽑아서 여러분들께 선물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인물이 되겠습니다. 이 책에서 이제 인물들이 이제 여러 명을 다뤘는데 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자, 앞에 학생이 앉아 있는데 이 학생한테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존경하는 인물이 누가 있어요? 세종대왕. 친구는? 세종대왕. 나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세종대왕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전근대사에서는 개인적으로 세종대왕님을 가장 존경하고, 그리고 근현대사에서는
마침 또 오늘이 그날이죠. 그래서 안중근 의사를 가장 존경하는데요. 인물 두 분을 좀 모셔봤고, 그리고 이제 문화유산 편, 그리고 사건 편으로 간도와 독도까지를 준비해 봤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제 세종대왕이십니다. 초등학생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세종대왕 다 존경하는 인물이라고 하는데, 존경하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 업적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이라는 게 이제 2077책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 가장 방대한 것이 세종실록이에요. 실록이라는 건 왕이 죽은 다음에 그 사람의 업적을 기록하는 건데 무려 163권이나 됩니다. 너무 업적이 많아가지고 너무 방대해가지고 이거를 처음에는 한 벌밖에 만들지 못하다가 그 후대에 세조 때 금속활자로 억지로 만들어서 3벌까지 만든 게 세종대왕의 업적이 되십니다. 세종대왕은 다들 알겠지만 한글 창제는 물론이려거니와 과학기술을 발전시키십니다. 그래서 치구기를 만드시죠. 우리나라 강수량이 들쭉날쭉하다 보니까 농사짓기가 힘들어서 치구기를 만드는데 오늘날 발명의 날이 바로 치구기를 탄생시킨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민 출신의 과학자인 장영실도 과감하게 등용하시죠. 신분의 벽 따위는 무너뜨리신 분입니다. 그래서 물시계랄지 해시계도 만드시고 그 외에도 문화사업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최초의 악보인 정간보도 만드셨고, 그리고 자주적인 면이 강하십니다. 그래서 자주적인 악기를 개량하라고 박연이라는 악사한테 명령을 내려요. 이때 박연이 세종께 이렇게 아뢰었다고 합니다. 전하, 중국에 악기가 있는데 구태여 우리가 뭐하러 자주적인 악기를 만들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때 세종이 호통을 치십니다. 이놈아! 그게 무슨 소리냐? 우리나라만의 자주적인 악기가 있어야지 그거를 후손한테 물려줘야 될 거 아니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당장 우리만의 악기를 만들어라. 이분이 우리의 세종이셨어요. 대단하신 분이죠. 그리고 이제 그 자주적인 면이 나왔지만 이분 같은 경우는 팔도도랄지 팔도지리지 같은 우리 국토에 관심이 많았던 분이 또 우리의 세종이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방력 강화에도 힘을 쓰셔가지고 옛날에 왜구라고 그래가지고 왜구가 뭐예요? 일본 군인이 아니에요. 일본 해적들을 왜구라 그래. 일본의 도둑놈 구자를 써서. 왜구가 자꾸 나타나서 부산의 사람들을 죽이고 약탈을 해갔거든요. 그래서 일본보다는 우리나라에 가까운 대마도, 스시마라고 그러죠. 왜구의 근거지를 정벌을 하십니다. 이종무 장군을 보내셔서. 그리고 또 그 영화 관상 보신 분, 관상. 거기 보면 왜 그저 백두산 호랑이 김종서 씨 나오잖아요. 그 김종서를 보내가지고 사군육진을 개척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 보면 이렇게 모양이 뭐 호랑이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토끼처럼 이렇게 귀가 나와 있잖아요. 오늘날의 북방 국경선을 만드신 분이 우리의 세종대왕님이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세종대왕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많이 배울 점이 있는데 엄청난 활자 중독자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한테 좀 필요한 게 활자 중독이 아닌가 싶어요. 워낙 그 서책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 세종이 개인적으로 이게 식성이 좀 특별하셔서 고기를 그렇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설렁탕을 처음 만든 것도 세종이라고 그러고, 그 조선왕조실록에 나오는데 아버지 태종이 세종을 걱정하는 실록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아들이 말 타는 걸 싫어하고 고기만 좋아하고 몸이 비대하여 걱정이다. 내가 활 쏘는 법을 가르치고 내가 무술을 가르쳐야겠다. 이런 부분도 나오고요. 나중에 태종이 늙어갖고 어떤 유언을 남기냐면, 내가 죽으면 3년상을 치른다고 우리 아들 세종이 고기를 먹지 않을 텐데 그럼 우리 아들 죽는다. 그러니까 내가 죽은 다음에라도 세종 그냥 고기 먹게 하라. 이게 태종의 유언일 정도로. 아니 그래가지고 실제로 아버지 태종이 죽은 다음에 세종이 고기를 딱 끊습니다. 그리고 2달 만에 쓰러져요. 그래갖고 신하들이 전하 고기 드시죠. 그래서 고기 먹고 살아나신 한우 매니아가 우리 세종대왕님이세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운동은 또 취미가 없으시고 또 고기는 좋아하시고 또 왕들은 움직일 일 맨날 책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초등학교 중학생 시절부터 온갖 성인병을 다 달고 계신 분이었다면, 그러니까 청년의 몸으로 성인병을 달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책을 보니까 이제 눈이 안 보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태종 왕이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 아들 눈 멀겠다 싶어가지고 세종이 보는 모든 서책을 다 몰수를 합니다. 공부하지 말라는 거죠. 오늘날 가정에서는 읽기 힘든 일이죠. 자식의 책을 전부 다 뺐습니다. 근데 세종의 책을 다 뺏겼는데 평상시에 읽다가 지루해가지고 병풍사에 꽂아둔 서책이 하나 있던 거야. 그래갖고 그거를 딱 빼가지고 아버지 볼까봐 이불을 뒤집어 쓰고 껌껌한 데서 맨날 읽은 책을 계속 반복해서 읽습니다. 그리고 세종대왕님께서 하신 말씀이, 전에 한두 번 읽었을 땐 내가 그 뜻을 몰랐는데 같은 책을 100번을 읽고 나니까 뜻이 통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우리 세종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공부를 좋아하다 보니까 신하들이 그렇게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들 옛날에 신하들이 누굽니까?
과거 시험이 3년에 한 번씩 치러지거든요. 그래서 그중에 33명을 뽑습니다. 그중에 장원급제한 사람들이 중앙군걸로 오는 거예요. 오늘날로 따지면 카이스트, 서울대, 법대, 수석 천재들이 모인 곳입니다. 근데 그런 신하들이 왕을 좀 혼내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만든 게 뭐냐면 경연입니다. 경연이 뭐냐면 아침에 하는 조강, 그리고 점심에 하는 주강, 저녁에 하는 석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루 3번씩 왕과 학문 쪽 토론을 하면서 이것을 어떤 당시에 현실과 접목시키는, 말 그대로죠. 왕 공부시키는 게 이제 경연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왕들이 경연을 싫어하는데 여기는 세종대왕님의 가장 행복한 순간은 경연 시간이었어요. 그냥 대신들을 불러 모아놓고 오늘 공부합시다. 어제 숙제 내온 거 해오셨어요. 막 질문을 하고 답을 하는데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까 말씀드렸던 백두산 호랑이 김종서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원래 문인이었어요. 문인이었는데 이 세종 밑에서 경연하가 자기가 과로사로 죽게 생긴 거야. 야, 내가 이 임금 밑에서 책 읽다 과로사하느니 차라리 북쪽 가서 오랑캐랑 싸우다 죽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자진해가지고 북방개척에 나선 거예요. 이럴 정도로 아주 책을 가까이 했던 분이 우리 세종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렇게 대학생들도 계시고, 그리고 또 우리 중고등학생들도 계시고, 저기 보니까 또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도 계신데 우리 세종대왕님께 뭐를 배워야 된다? 서책을 가까이 하는. 병 중에 괜찮은 병이 활자 중독증이야. 그러니까 항상 서책을 멀리하지 않으면 이렇게 훌륭한 세종대왕님 같은 업적을 쌓을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책에서 소개하던 부분은 뭐냐면 과연 한글을 세종이 만들었는가? 이런 부분을 제가 이제 좀 책에 써놨는데요. 그 2가지가 있습니다. 공동창제설이 있어요. 공동창제설.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단독창제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책에서 단독창제설을 이야기했습니다. 한글을 세종이 혼자 만들었다는 거죠.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이게 날짜별로 나와요. 뭐 세종, 뭐 2년, 몇 월, 며칠 무슨 일이 있었고, 다음날 무슨 일이 있었고, 다음날 무슨 일이 있었다. 뭐 땀을 많이 흘렸다, 비가 내렸다, 별의별 게 다 나오거든요. 근데 한글을 창제한 뒤에 반포하기 전까지 단 한 줄에 한글 관련 내용이 없어요. 이건 뭐예요? 극비리에 치러졌다는 얘기죠. 아무도 몰랐다는 겁니다. 그럼 세종이 왜 극비리에 한글을 만들었느냐? 그건 나중에 세종이 한글을 창제한 다음에 그 신하들의, 대신들의 반응을 보면 압니다. 난리가 납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신하가 최만리라는 사람이에요. 최만리라는 사람이 상소문을 올려요. 전하, 아니 지금 제정신이십니까? 아니 우리는 아버지 중국이 있는데, 중국에 한자가 있는데 우리만의 글을 뭐하러 만듭니까? 아니 저기는 여진족 오랑캐나 몽고족 오랑캐들이나 자기 글이 있는 거지, 우리만의 글을 만든다는 것은 이건 오랑캐를 따르는 일이고 아버지 중국을 배반하는 일입니다. 절대 불가합니다라는 상소를 딱 올린 거예요. 그때 우리 세종대왕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왜 만드셨을까요? 애민정책으로 만드신 겁니다. 백성들을 사랑해서 만드신 거죠. 세종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리야, 너 백성들이 죄를 왜 짓는지 아느냐? 백성들은 자기가 하는 짓이 죄인 줄 모르고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럼 왜 이게 죄인 줄을 모르냐? 글을 모르기 때문에, 책을 읽지 않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여 그들이 죄를 짓는 것이다. 그리고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이것이 억울하다 할지라도 어디다 글을 모르니까 상소하고 간언할 데가 없다.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짓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소연할 데가 없으니 이 얼마나 불쌍하냐. 근데 이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28자를 맹간원이 만들었다. 그러니까 네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이렇게 딱 자르십니다. 당시 그 4대부들, 소위 말하는 양반이라는 사람들이 왜 한글 창제에 반대했겠습니까? 아니 잠깐 앞으로 나와보세요. 아니 이 친구가 자 이렇게 한번 서봐봐. 인사 한번 하고. 어디서 오신 누구세요? 네, 잠실에서 온 정우정입니다. 정우정이야. 박수 한번 쳐주시고요. 양반들이 한글을 만드는 걸 왜 반대를 했다고요? 백성들이 똑똑해지면 안 되니까. 나 이거 어떡할 거야. 그래, 잘했어요. 맞아요. 맞습니다. 이 양반들은요, 그 한자를 자기가 글을 하는 걸로 백성들과의 어떤 차별로 생각을 했어요. 자기들이 글을 아니까 서책을 읽을 수 있죠. 책을 알면 그 안에 진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은 배운 자고 현자니까 자기들은 너희들보다 높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기는 농민들 같은 경우는 한자를 모르니까 이두 정도 할 거 아니에요. 이두를 아는 너희들은 무식한 존재고 이두조차 모르는 천민들은 너희는 짐승이다라고 그러면서 무시를 했지요. 그러니까 양반들은 백성들이 무식하게 사는 것을 바랬던 것이죠.
하지만 세종대왕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정말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한글을 창제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업적 중에서도 백성을 사랑하신 애민정책, 여기는 한글 창제가 가장 최고의 업적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내용들을 여기 있는 그 세종편에 좀 담아놨고요. 그리고 이제 세종 얘기가 나서 말인데, 이제 조선시대 후기 쪽에 세종하고 그 맞먹을 정도의 성분이 있습니다. 누군지 혹시 아시는 분? 정조가 있습니다. 그 정조대왕 같은 경우는 이산이죠. 보니까 이번 5월 달에 그 영화가 하나가 개봉을 하더라고요. 오늘 우리 사무실에도 또 전화가 왔던데, 영린이라고 그 현빈 씨 주연의 그 정조를 다룬 그 내용이 나오는데, 정조 같은 경우는 조금 세종하고는 입장이 달랐죠. 세종 같은 경우는 아버지 태종 이방원이 완전히 반대하는 세력들을 쓸어버린 다음에 너 하고 싶은데 그러고 딱 앉힌 왕이 세종이에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정조 같은 경우는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죄인의 아들 아닙니까? 그 할아버지 영조가 아버지 사도세자를 죽였지 않습니까? 그 죽이고 그 죄인으로 해가지고 죽였고, 그래갖고 원래 정조는 왕이 될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마땅한 사람이었으니까 그 대신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왕이 된 거거든요. 그 왕 된 다음에 온통 사방에 다 적이었던 거예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업적을 펼쳐나갔으니 그 상황 대비 굉장히 뛰어난 분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정조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인 업적이 역시 애민사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이제 왕이, 정조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가 어디 있어요? 수원에 있습니다. 그게 수원의 빛날 화자 화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세자 자기 그 아버지 묘가 있고 그 옆에 이제 화성을 쌓아놓고 12차례 거기는 이제 성묘를 가게 됩니다. 근데 성묘를 가는데 보통 왕 행차하면 백성들이 근접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정조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을 막지 마라. 그들이 와서 함께 춤추고 노래하게 하라. 그래서 시흥환 어행열도라고 조선 후기 김홍도가 그린 그림을 보면 왕의 행차가 쭉 있고요. 만 백성이 따라 나와서 노래하고 춤추고 뒤에 악사가 악기를 연주하고 엿도 팔고 밥도 팔고 이런 그림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아예 정조의 가마를 멈춰요. 임금님 잠깐만요. 그래가지고 상언 격쟁이라고 그래서 자기 억울한 일을 그대로 고합니다. 그럼 정조는 이제 중간중간 2박 3일 쉬어가면서 수원 화성 갈 거 아닙니까? 그 피곤한 몸에도 불구하고 하루 종일 가마 탔으니까 피곤할 거 아닙니까? 딱 앉자마자 첫 마디가, 야, 오늘 상언 내용하고 격쟁 가져와라. 내가 백성들의 억울한 부분을 해결해 줘야겠다. 그래서 3일 안에 해결해주는 3일 안에 해결 서비스를 하신 분이 우리 정조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애민정책에 의해서 또 세종과 공통점이 많은 거고, 또 이제 정조대왕 같은 경우는 이제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 이분이 이제 1800년에 돌아가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꿈이 뭐였냐면 수원에 있는 6km짜리 화성에다가 신세계를 건설하는 게 꿈이었어요. 자기 아들이 순조가 15세가 되는 해, 그리고 자기 어머니 해경궁 홍씨가 70세가 되는 해가 바로 1804년입니다. 그 1804년이 되면 왕을 아들 순조에게 맡겨놓고 자기는 수원으로 어머니 모시고 내려가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는 화성 안에다가 뽕나무밭, 논, 밭, 과실수를 심어놓고, 그리고 백성들이 살 수 있는 집을 지어놓고, 그리고 거기다 군사들이 기거할 수 있는 기숙사를 만들어놓고, 또 상인들이 상행위를 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놓고, 공자가 꿈꾸던 대동사회, 모두가 잘 사는 사회를 한번 그 안에서 매트릭스, 시범적으로 만들어 보려고 했던 거죠. 그게 바로 모델하우스였습니다. 수원 화성이. 그게 정조대왕의 꿈이었죠. 그래서 그 신세계, 정말 모두가 잘 사는 사회가 그 수원 성안에서 만들어지면 그걸 거점 개발 방식 형태로 점차 조선으로 넓혀나가려 했던,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을 만들려 했던 게 우리의 정조의 꿈이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1800년에 그 수원으로 내려가기로 한 4년 전에 등에 종기가 납니다. 옛날 왕들은 종기로 많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등에 종기가 나가지고 이 종기가 열이 올라가고 머리 뒤까지 다 퍼집니다. 그래서 결국 49세의 나이로 돌아가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들 순조가 12살밖에 안 되는 애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순조 때부터 외가 친척 세력들이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외척 세력의 세도 정치가 펼쳐지게 되고 우리나라가 이제 어두운 길로 빠져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제가 존경하는 세종대왕님 관련해서 제가 좀 책에 담아놨으니까 혹시 시간 되시면 꼭 기회 되시면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